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 언덕이 거대한 저택 하늘채는 오늘 밤 유난히 붉은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다. 대한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한태주 회장의 사적인 공간인 이곳은 평소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할 수 없는 철옹성 같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가 10년 전 데려와 금지옥엽으로 키운 윤세아의 20살 성인식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흐르는 클래식 선율은 우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숨막히는 긴장감을 품고 있었고 집사들과 고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연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이 화려한 감옥은 주인의 등장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다. 윤세아는 전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프랑스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았다는 순백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마치 족쇄처럼 느껴졌다. 10년 전 차가운 보육원 바닥에서 떨고 있던 고아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에서 가장 귀한 대우를 받는 영예가 되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눈동자는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태주 아저씨가 준비한 이 모든 호사는 그녀를 압도하다 못해 질식시킬 것만 같았고 화려한 보석들 아래 감춰진 그녀의 본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차가운 거울 표면을 쓸어내렸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한태주가 들어서자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34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관리된 외모와 수천억 원짜리 슈트를 갑옷처럼 두른 그는 걸음걸이 하나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창가에 서 있는 세아에게 다가갔고 그가 가까워질수록 세아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다. 태주는 단순한 후원자나 보호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공들여 키운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세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집요하게 훑어내리고 있었다. 태주는 아무런 말 없이 품 안에서 붉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세아의 손에 쥐어주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닌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강남의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는 빌딩의 소유권 이전 서류와 대한그룹의 알짜배기 계열사 지분양도 증서였다. 일반인들은 평생을 바쳐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산이 20살. 생일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그녀에게 넘어온 것이다. 세아는 당혹감에 입술을 깨물며 태주를 올려다 보았지만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감싸 쥐었다. 아저씨, 이건 너무 과해요. 제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의 의사를 내비쳤지만 태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자격은 내가 정하는 거야. 윤세아, 너는 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내 것이 될 운명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태주의 크고 거친 손이 세아의 하얀 뺨을 타고 내려와 가느다란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그 손길은 예전처럼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다정한 후원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소유물을 확인하는 남자의 끈적하고 은밀한 접촉이었다. 한태주는 눈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뼈만 앙상했던 어린 소녀를 데려와 최고급 식재료를 먹이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며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완벽한 피조물로 빚어내기까지. 10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도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그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둘 수 있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지만 세아 앞에서의 그는 맹목적인 신봉자이자 광신도였다. 그녀가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죽어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래층 연회장에서는 정재계 거물들이 주인공 없는 파티를 즐기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지만 태주는 세아를 그들에게 보여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는 세아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오늘 밤 너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해야 해. 저 밑에 있는 하이에나들이 너를 쳐다보는 것조차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세아는 그의 강압적인 태도에 숨이 턱 막혔지만 벗어날 방법은 없었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의 모습처럼 처연하고도 아름다웠다. 황금으로 만든 새 장문이 비로소 굳게 잠기는 순간이었다. 태주가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메이드들이 조용히 물러나며 육중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감돌았고 공기 중에는 위험할 정도로 짙은 페로몬이 진동했다. 세아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태주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너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아. 그러니 영원히 내 곁에만 있어 얌전히. 그의 속삭임은 달콤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소름 끼치는 저주에 가까웠고 세아는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었음을 깨달았다. 이날 밤 하늘채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성대한 축배 대신 은밀하고도 위험한 계약이 맺어지고 있었다. 태주는 세아를 침대 위에 앉히고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세아의 작은 발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줄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어. 단 나를 떠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마. 태주의 눈동자 속에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세아는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20살의 생일은 축복이 아닌 아름다운 구속의 시작이었다. 세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유로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태주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비단 드레스가 거미줄이고 이 거대한 저택이 자신을 가두는 유리병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태주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나의 어린 신부. 태주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세아는 눈을 감으며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완벽하게 한태주라는 남자의 소나귀에 떨어졌다. 이른 아침 하늘채의 대형 식당에는 은식기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윤세아는 맞은편에 앉아 조간신문을 읽고 있는 한태주의 눈치를 살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열리는 졸업작품 전시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 위해 수십 번을 망설였다. 태주는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신문을 접어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세아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외출 허락을 구했다. 비녀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들처럼 동기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캠퍼스의 공기를 마시고 싶을 뿐이었지만 그 소박한 소망조차 이곳에서는 거대한 도전이었다. 태주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세아의 심장은 죄어오는 듯한 압박감에 짓눌렸다. 한태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세아의 간절한 눈망울을 거절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온전히 세상 밖으로 풀어줄 생각도 없었다. 그는 허락의 대가로 자신이 지정한 경호팀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감시이자 통제였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아의 의자 뒤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나직하게 경고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너는 내 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
내 시야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아.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은 세아에게 안도감보다는 서늘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검은색 세단 세대가 대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캠퍼스를 오가던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세아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활기찬 또래들의 모습을 부러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녀를 에워싸자 다시금 현실의 벽을 실감했다. 그녀는 마치 죄인이나 혹은 아주 귀한 전시품처럼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갤러리 건물로 이동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힐끔거렸고 세아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태주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결계 속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자유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았다. 갤러리 내부는 다행히 한산했고 은은한 조명 아래 전시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은 세아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조금 떨어져 있어 달라고 부탁한 뒤 홀로 작품들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은 세 장 밖으로 날아가는 파랑새를 거친 붓터치로 표현한 유화였다. 그림 속의 새는 자유를 향해 날갯짓하고 있었지만 캔버스 구석에는 끊어진 사슬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세아는 그 그림 앞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림 속의 파랑새가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며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림의 질감을 느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 작품은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제 졸작입니다. 고개를 돌리자 물감 얼룩이 묻은 낡은 청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훤칠한 청년이 서글서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서민우라고 소개하며 세아에게 악수를 청했다. 세아는 태주 이외의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당황했지만 민우의 태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무해해 보였다. 그는 그녀를 재벌가의 양녀가 아닌 그저 그림을 사랑하는 한 명의 관람객으로 대하고 있었다. 세아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민우의 따뜻하고 거친 손바닥의 감촉에 낯선 설렘을 느꼈다. 같은 시각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한태주가 대형 모니터를 통해 갤러리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초고화질 CCTV 화면 속에 잡힌 세아의 모습은 그가 평소 알던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다. 낯선 사내놈 앞에서 수줍게 붉어진 그녀의 뺨과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를 보는 순간 태주의 이성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다른 수컷에게 꼬리를 쳐. 태주는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부러뜨릴 듯 움켜쥐었고 그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로 이글거렸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지금 당장 그 더러운 벌레를 치워버리고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아와야 했다. 갤러리에서의 대화는 즐거웠다. 민우는 세아에게 작품의 의도를 설명하며 농담을 던졌고 세아는 난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갤러리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와 관람객들을 양옆으로 밀쳐내며 길을 낸고 그 사이로 한태주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만으로 갤러리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태주는 성큼성큼 세아를 향해 다가왔고 그의 구두굽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갤러리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세아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태주는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태주는 아무런 말 없이 세아의 허리를 거칠게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것은 명백한 소유권 주장이자 경고였다. 그는 세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싸늘한 시선으로 민우를 내려다 보았다. 마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이었다. 민우는 태주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태주는 민우의 어깨에 묻은 물감 자국을 혐오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 아이가 이런 지저분한 것들과 어울리는 취미가 있는 줄은 몰랐군.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갤러리 안의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민우가 무슨 말을 하려 입을 떼자 태주는 한쪽 손을 들어 제지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입담으로 학생 자네의 그 가벼운 혀가 자네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 태주는 더 이상 민우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세아를 내려다보았다. 아저씨 제발요. 사람들 보잖아요. 그냥 가요. 세아가 애원하듯 속삭였지만 태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보란 듯이 세아의 턱을 들어올려 입술을 겹칠 듯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라고 했잖아. 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 나와서 이런 꼴을 당해. 그것은 단순한 꾸중이 아닌 잔인한 모욕이었다. 태주는 세아의 손목을 으스러지도록 움켜쥐고 질질 끌다시피 하여 갤러리를 빠져나갔다. 뒤에 남겨진 민우와 학생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갤러리 밖으로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문을 열었고 태주는 세아를 뒷좌석에 거칠게 밀어넣었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자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네가 나를 얼마나 미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감히 내 눈을 피해서 딴짓을 해. 좁은 차 안은 태주의 분노로 가득 찼고 세아는 공포에 질려 좌석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차는 미친 듯한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며 다시 그 화려한 감옥인 하늘채로 향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세아에게 닿을 수 없는 자유의 잔상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는 세아의 고개를 억지로 돌려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세아를 향한 비틀린 애정과 집착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앞으로 외출 금지야. 학교도 휴학해. 내 허락 없이는 방 문지방조차 넘을 생각하지 마. 태주의 선언은 세아의 세상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오늘 처음 맛본 달콤한 자유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며칠째 하늘채의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지만 윤세아의 마음속은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어지러웠다. 그녀는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채 오로지 TV 뉴스만을 통해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무심코 채널을 돌리던 그녀의 손이 멈칫했고 화면 속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중견 건설업체인 서진건설이 부도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투신을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보도였다. 화면 하단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민우의 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세아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불과 며칠 전 갤러리에서 만난 민우의 아버지 회사였고 이 모든 비극이 단지 그날의 짧은 만남에서 비롯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세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죄책감에 휩싸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집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현관으로 달려나가 대기하고 있던 기사에게 소리쳤다. 당장 본사로 가요. 아저씨를 만나야겠어요. 지금 당장. 기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격앙된 세아의 기세에 눌려 차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차가 도심을 가로질러 대한그룹의 본사 타워로 향하는 동안 세아는 떨리는 두 손을 꽉 맞잡았다. 자신이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처럼 지내는 동안 태주는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철저히 짓밟아 버린 것이다. 그녀는 이제 이 지독한 보호라는 이름의 폭력을
멈춰야만 했다. 대한그룹 본사 타워의 최상층은 오직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만 도달할 수 있는 금단의 구역이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하며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세아의 심장 박동 소리는 그보다 더 크게 귓가를 울렸다. 문이 열리고 긴 복도를 지나 회장실 앞에 다다르자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세아는 그를 노려보며 거침없이 육중한 문을 열어 젖혔다. 광활한 집무실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던 한태주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고 마치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태주는 세아의 분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며 나직하게 물었다. 집에서 얌전히 쉬라고 했더니 여기까지 무슨 일이지? 내 허락도 없이. 세아는 책상 앞으로 달려가 뉴스에서 본 내용을 따져 물었다. 아저씨가 그랬죠. 민우 선배네 회사 망하게 한 거 겨우 갤러리에서 대화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인데 어떻게 사람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지만 태주의 눈동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세아에게 다가오며 차갑게 대꾸했다. 겨우 대화 몇 마디라고 내 눈에는 더러운 벌레가 내 보석에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보였는데 나는 그저 방역을 했을 뿐이야. 태주의 뻔뻔하고 잔인한 태도에 세아는 할 말을 잃고 뒷걸음질 쳤다. 그는 사람의 목숨이나 한 가문의 몰락을 마치 체스판 위에 말 하나를 제거하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세아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아저씨는 괴물이에요. 어떻게 날 키워준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죠. 난 더 이상 아저씨랑 못 살아요. 나갈 거예요. 그 순간 태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세아를 벽으로 밀어붙였고 양팔로 그녀를 가두어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성적인 사업가의 것이 아닌 굶주린 짐승의 안광처럼 번들거렸다. 태주는 세아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으르렁거렸다. 나가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가 널 데려온 건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는 세아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어 고개를 들게 한 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10년 전 그 더러운 고아원에서 너를 본 순간부터 나는 너를 내 신부로 만들 계획을 세웠어. 너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건 내 취향에 맞는 완벽한 여자를 만들기 위한 투자였단 말이다. 충격적인 진실에 세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지금까지 자신을 딸처럼 조카처럼 대해주던 그 모든 다정함이 철저히 계산된 사육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태주는 무너져 내리는 세아를 단단히 받쳐 안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온전한 내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 부모도 형제도 모두 내 권력과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 뿐이었지.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내 유일한 소유물이야. 그의 고백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지독한 집착과 소유욕의 결정체였다. 어린 시절 재벌가의 암투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자란 태주에게 세아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자 구원이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그녀를 넘볼 수 없었고 그녀 또한 그를 떠날 수 없었다. 그것은 태주가 정한 비틀린 사랑의 법칙이었다.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미친 짓이라고요. 제발 날 놔줘요.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내며 잔혹하게 미소 지었다. 미친 짓이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니까. 밖을 봐. 저 험한 세상에서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야.
태주는 블라인드 버튼을 눌러 통유리 창을 가려버렸고 집무실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세아는 이제 자신이 돌아갈 곳도 도망칠 곳도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태주는 세아를 소파에 앉히고 그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마치 충성스러운 기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손은 세아의 발목을 옥죄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방식이 좀 달라질 거야. 지금까지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너그러운 후견인 노릇을 했지만 이제 네가 내 본 모습을 알았으니 굳이 연기할 필요가 없겠군. 그는 세아의 발목에 입을 맞추며 선언했다. 너는 학교도 그만두게 될 것이고 이 건물을 나가는 순간 다시는 세상 빛을 보기 힘들 거야. 하늘채가 너의 영원한 왕국이자 감옥이 될 테니까. 세아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이제 아저씨가 아닌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포식자였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으로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 즉시 윤세아 양의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시키고 학교에는 자퇴서를 제출해. 그리고 하늘채의 경비 인력을 2배로 늘리고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지 못하게 통제해. 그의 목소리는 냉혹하고 단호했다. 세아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그가 내리는 명령들을 들으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태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그가 돌변했을 때 느껴지는 배신감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길들여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태주는 다시 세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울지 마, 세아.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야. 단지 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면 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그 이면에는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세아는 그의 품에 안긴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10년간의 사육 끝에 그녀는 마침내 주인의 의도대로 완벽한 인형이 되어가고 있었다. 밖에서는 서진건설의 몰락과 함께 한 청년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지만 이 방 안에서는 비틀린 사랑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가면은 벗겨졌다. 태주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고 세아는 그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녀는 태주의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금 당장 반항해봤자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생존 본능이었다. 태주가 그녀를 단순한 인형으로 생각한다면 그녀는 그 착각을 이용하여 언젠가 이 황금 세장을 부수고 나갈 기회를 노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밤이 너무 깊었고 포식자의 이빨은 너무나 날카로웠다. 하늘채의 높고 견고한 담장 안에서 시간은 외부와 다르게 흐르는 듯했다. 윤세아는 한태주가 만들어 놓은 황금 세장 안에서 죽은 듯이 지내며 겉으로는 그의 통제에 순응하는 척 연기했다. 태주는 그녀의 얌전해진 태도에 만족한 듯 경계를 조금씩 늦추기 시작했고 세아는 그 틈을 타서 저택의 경비 시스템과 인력 배치 패턴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태주가 가장 아끼는 소유물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고용인들에게 까다로운 요구를 하며 그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세아의 머릿속은 오직 이곳을 탈출하여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산한 오후 태주는 중요한 인수 합병 건으로 인해 평소보다
일찍 저택을 비워야 했다. 그는 떠나기 전 세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일찍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겼고 세아는 창백한 미소로 그를 배웅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태주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세아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미리 봐두었던 정원 뒤편의 사각지대 개구멍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찰나의 순간인 5분을 노려야 했기에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침착했다. 태주에게서 배운 냉정함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배신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세아가 진흙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담장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자유의 공기가 아닌 검은색 승합차의 매연이었다. 마치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골목 어귀에 숨어있던 괴한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덮쳤다. 세아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입이 거친 손에 의해 틀어막히고 시야가 어둠에 잠기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탈출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유도된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태주라는 거대한 포식자를 피하려다 더 잔인한 하이에나 떼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다. 세아를 납치한 배우는 대한그룹의 영원한 라이벌인 금성그룹의 박 회장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한태주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태주의 완벽한 방어막을 뚫을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차였다. 그러다 태주가 정체불명의 여자를 집에 감금하다시피 아낀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내부 스파이를 통해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켜 세아를 유인해낸 것이다. 승합차 안에서 세아는 공포에 떨면서도 자신을 납치한 자들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들은 그녀를 인질로 삼아 태주에게서 막대한 이권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세아는 절망 속에서도 태주가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확신과 동시에 그가 보여줄 분노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는 대한그룹과 해외 투자자들 간의 조인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태주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찰나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다. 순간 태주의 손에서 만년필이 뚝 부러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와 같은 표정만이 남았다. 태주는 투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척도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의 뒤로 살기 어린 기운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은 태주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공포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태주는 차에 오르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섬뜩하기 그지없었다. 서울 시내 모든 CCTV를 뒤져 쥐새끼 한 마리 놓치지 마. 금성 놈들이라면 박 회장의 목을 따서라도 찾아내. 태주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비공식적인 정보조직과 용병들을 총동원하여 서울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에게 있어 사업이나 법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감히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간 놈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을 보여주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도시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다. 폐공장 창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세아는 손발이 묶인 채 박 회장을 올려다보았다. 박 회장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세아의 턱을 낚아챘다. 천하의 한태주가 이런 계집애 하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다니 정말 웃기는군. 너를 이용해 그놈의 목줄을 죄어주마. 세아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눈빛만은 잃지 않았다. 그녀는 태주와 함께 지내며 수많은 위압적인 상황을 겪어왔기에 이 정도 협박에는 쉽사리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다. 당신은 실수한 거야. 그 사람은 협박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야. 당신은 지금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게 아니라 악마의 봉인을 푼 거라고. 세아의 당돌한 태도에 박 회장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내리쳤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세아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세아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다시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태주가 자신에게 가르쳤던 말들을 떠올렸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먹잇감이 될 뿐이다. 공포를 숨기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라. 세아는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태주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뿐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자존심을 건드려 그가 태주와 협상하기 전에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심리전을 걸기 시작했다. 태주는 금성그룹의 별장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파악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그의 차 뒤로는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꼬리를 물고 따르고 있었다. 태주의 머릿속은 오직 세아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얗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10년 전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어린 세아를 보며 느꼈던 그 묘한 동질감과 연민은 어느새 뼈에 사무치는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태주는 자신이 세아를 가둔 것이 아니라 세아라는 존재가 자신의 영혼을 가두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녀 없이는 한태주라는 인간도 존재할 수 없었다. 창고 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다. 박 회장은 태주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세아를 인질로 삼아 태주를 협박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세아를 제거하고 도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부하 하나가 칼을 꺼내 들고 세아에게 다가오자 세아는 등 뒤로 묶인 손을 이용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몰래 집어들었다. 손바닥이 베이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태주가 올 때까지 단 1분 1초라도 더 버텨야 했다. 그녀는 이제 보호받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전사였다. 그때 창고 밖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벽면이 무너져 내렸다. 자욱한 먼지 구름 사이로 한 대의 차량이 벽을 뚫고 들어와 괴한들을 향해 돌진했다. 차문이 열리고 걸어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한태주였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헝클어진 머리와 피로 얼룩진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의 귀신과도 같았다. 그의 양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태주는 자신을 막아서는 금성그룹의 용역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움직임에는 자비란 없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지만 태주의 시선은 오직 구석에 묶여있는 세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 회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세아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다. 오지마. 오면 인연 목을 그어버리겠어. 태주는 걸음을 멈추고 박 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분노를 넘어선 경멸과 혐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손 치워. 그 더러운 손이 내 여자 몸에 닿아 있는 꼴을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태주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고 음산했다. 박 회장이 주춤하는 사이 세아는 숨겨두었던 유리 조각으로 박 회장의 다리를 힘껏 찔렀다. 박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자세가 무너진 틈을 타 태주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박 회장의 명치를 걷어찼다. 태주는 쓰러진 박 회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떨고 있는 세아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어주었다. 세아가 풀려나자마자 태주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저씨 무서웠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태주는 세아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몸 역시 세아 못지않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늦었어.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다시는. 태주의 목소리는 물기로 젖어 있었고 그가 흘린 뜨거운 눈물이 세아의 어깨를 적셨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 뼈저리게 확인했다.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통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태주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세아에게 덮어주고는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박 회장과 잔당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비서실장에게 뒤처리를 지시했다. 법대로 처리할 필요 없어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태주는 세아를 안고 무너진 벽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향해 걸어 나갔다. 세아는 태주의 목에 팔을 감으며 그의 품 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오늘 겪은 공포는 끔찍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태주라는 감옥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그의 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검은색 세단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서울 외곽의 굽이진 산길을 거침없이 달리고 있었다. 윤세아는 조수석에 앉아 한태주의 옆모습을 불안한 눈빛으로 훔쳐보았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그의 팔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가죽 시트를 적시고 있었지만 태주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운전대를 잡고 있을 뿐이었다.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세아의 애원에도 그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들만의 은신처로 향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의 치료가 아니라 세아와 단둘이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고립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숲은 마치 두 사람을 세상과 단절시키려는 거대한 장막처럼 느껴졌다. 태주의 거친 숨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메웠고 세아는 그 소리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아 가슴이 저려왔다. 차가 멈춘 곳은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숲속 절벽 끝에 세워진 유리 저택이었다. 통유리로 지어진 이 건물은 빗물에 젖어 마치 거대한 수정 동굴처럼 신비롭고도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태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며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자신의 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도 세아가 비를 맞을까봐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머리 위로 씌워주는 그의 모습은 미련할 정도로 맹목적이었다. 세아는 그런 태주의 팔을 부축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당신이라는 남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건가요? 그녀의 속마음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떨리는 손길이 그녀의 안타까운 심정을 대신 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위태롭게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실내로 들어오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묘한 적막감이 두 사람을 감쌌다. 태주는 소파에 무겁게 주저앉았고 세아는 익숙하게 구급상자를 찾아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소독약을 적신 솜으로 상처 부위를 닦아내자 태주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녀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고 어두운 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세아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상처를 치료하며 나직하게 물었다. 왜 그랬어요? 그냥 경찰을 보내도 됐잖아요. 왜 직접 와서 이 꼴을 당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태주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세아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치료가 끝나갈 무렵 태주는 세아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이 세아의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그가 얼마나 세아를 갈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신호였다. 태주는 고개를 숙여 세아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어. 아버지는 밖에서 낳아온 나를 부끄러워했고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 이 거대한 저택에서 나는 언제나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자랐어.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세아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태주의 깊은 고독과 마주했다. 그가 왜 그렇게 자신에게 집착하고 통제하려 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태주는 젖은 눈으로 세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10년 전 보육원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너에게서 내 모습을 봤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그래서 너를 데려왔어. 처음에는 동정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는 나에게 유일한 빛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어. 네가 웃으면 나도 살 것 같았고 네가 울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태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병이 되어 가더군.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너를 가두고 족쇄를 채웠어. 나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야.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천하의 한태주가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가장 약하고 추한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처절하고 진실된 참회였다. 세아는 태주의 고백을 들으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새장에 가둔 그를 증오했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오늘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그의 모습은 괴물이 아니라 사랑에 미친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세아는 손을 뻗어 태주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아저씨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제 인생을 마음대로 휘둘렀죠. 세아의 말에 태주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그러니 네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를 떠나도 좋아. 다시는 너를 찾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아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태주의 품으로 파고들어 그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태주의 몸이 굳어졌다. 세아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웅얼거렸다. 떠나라고요. 이제 와서요.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된 게 누구 탓인데. 이제 와서 책임감 없이 도망치려 해요. 세아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태주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태주 또한 자신 없이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였다. 그녀는 이제 도망치는 대신 이 상처투성이 짐승을 길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세아는 고개를 들어 태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인형으로 살지도 않을 거예요. 아저씨가 나를 가뒀다면 이제는 내가 아저씨를 가둘 차례예요. 평생 내 곁에서 속죄하며 살아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면서. 그것은 사랑의 맹세이자 주종 관계의 역전을 알리는 선포였다.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세아를 바라보다가 이내 감격에 겨워 그녀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지킬게. 너는 나의 여왕이고 나의 신이니까.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고 빗소리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유리 저택 안에서는 비틀린 사랑이 완성되는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랐다. 다음날 아침 비는 그치고 창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세아는 태주의 팔을 베고 누워 평온하게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항상 날이 서 있던 그의 미간이 펴져 있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무방비한 모습이었다. 세아는 손가락으로 그의 콧날을 쓸어내리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태주라는 거대한 힘을 손에 쥐고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난밤의 격정은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공포와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해와 연민 그리고 소유욕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태주가 깨어나면 서울로 돌아가 자신들을 위협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태주가 눈을 뜨자 세아는 그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부드럽게 키스했다. 잘 잤어요, 내 사랑. 태주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꿈이 아니었군.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게. 두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 함께 창가에 섰다. 발 아래 펼쳐진 울창한 숲과 멀리 보이는 도시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정복해야 할 세상이었다. 태주는 세아의 어깨를 감싸며 다짐하듯 말했다. 이제 돌아가자. 가서 쥐새끼들을 마저 정리하고 너에게 약속했던 세상을 선물해 줄게.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세아는 태주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태주가 의아해하며 핸드폰을 건네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민우의 연락처를 찾아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안녕, 내 짧았던 풋사랑. 그것은 과거의 자신과의 작별이자 태주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믿음의 증표였다. 태주는 그 모습을 백미러로 지켜보며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깍지를 낀 채 떨어질 줄 몰랐다. 도시는 어제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태주의 곁에는 이제 그를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조련사 윤세아가 존재했다. 서울로 돌아온 태주는 곧바로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왕의 귀환과도 같았다.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회의실에 들어선 그의 카리스마에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태주는 세아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선언했다. 앞으로 내 부재 시에는 윤세아 이사가 나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것입니다. 토를 다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도 좋습니다. 좌중은 술렁거렸지만 태주의 서슬퍼런 눈빛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세아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지내는 여자가 아니었다. 대한그룹의 안주인이자 차기 권력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유약했던 소녀를 제국의 여왕제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대한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단 윤세아는 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 상석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임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과거 한태주의 뒤에 숨어 보호받던 여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상대의 허점을 정확히 찔러 들어갔다. 이번 분기 실적 부진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노조 측 대표와 강경파 이사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와 협상안은 너무나 완벽하고 치밀하여 그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회의실을 감도는 서늘한 긴장감은 그녀가 한태주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회의가 끝나고 세아가 복도로 나오자 수행비서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직원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깊이 숙여 경의를 표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경이 뒤섞여 있었다. 세아는 더 이상 누군가의 정부나 양녀라는 꼬리표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했고 태주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냉철함이 오직 한 사람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세아는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태주를 발견하고 눈 딱딱했던 표정을 풀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는 세아를 자연스럽게 품에 안았다. 3년 전보다 흰머리가 조금 늘었지만
그 중후한 매력은 오히려 더 깊어져 있었다. 그는 세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만족스러운 듯 물었다. 오늘 이사회를 아주 볼만하게 뒤집어 놓았다더군. 내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어. 세아는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만든 작품이잖아요. 흠집이 나게 놔둘 수는 없죠. 태주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내일이면 너는 명실상부한 내 아내가 되고 이제국의 공동 주인이 되는 거야. 긴장되지 않아.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긴장은 당신이 해야죠. 이제 평생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할 테니까요. 다음 날 서울 도심의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세기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모여든 하객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정재계의 거물들은 물론이고 해외 유명 인사들까지 참석한 이날의 예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대한그룹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대관식이나 다름없었다. 식장 내부는 수천 송이의 백합과 화려한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천상의 화원을 연상케 했고 곳곳에 배치된 경호원들은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고 육중한 문이 열리자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세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에 좌중은 숨을 죽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신부가 아니라 세상을 발 아래 둔 여왕의 자태로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단상 위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한태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는 세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이 십수년 전 빗속에서 주워온 작은 새가 이제는 화려한 날개를 펴고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가슴 벅찬 희열과 함께 기분 좋은 패배감을 맛보았다. 결국 자신은 그녀를 길들인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길들여지기를 자처한 것이었다. 태주는 세아의 손을 건네받으며 나직하게 맹세했다. 이 손을 잡은 순간부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내 모든 것은 너의 것이야. 내 심장도 내 영혼도. 세아는 베일 너머로 빛나는 눈동자로 그에게 화답하며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기억들을 공유했다. 납치와 감금, 오해와 증오로 얼룩졌던 과거는 이제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핏빛 매듭이 되어 있었다. 태주는 세아의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전율했다. 그것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영원한 구속의 징표였다. 세아 또한 태주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를 자신의 소유로 확정지었다. 하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오직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들은 세상이 인정하는 부부가 되었지만 그 본질은 서로를 파괴하면서도 놓을 수 없는 공범자에 가까웠다. 피로연이 무르익을 무렵 태주는 마이크를 잡고 중대 발표를 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대한그룹 지분의 상당 부분과 전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세아재단의 출범을 알렸다. 그리고 그 재단의 정권을 아내인 윤세아에게 위임한다고 선언했다. 장내는 충격과 경탄으로 술렁거렸다. 태주는 세아를 단상 중앙으로 이끌며 그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네가 성인이 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었지. 이게 그 시작이야. 세아는 태주가 건넨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당당하게 하객들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재벌가 사모님이 아니라 막강한 자본과 권력을 손에 쥔 실력자로서 세상을 호령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입가의 핑미소는 아름답지만 서늘한 카리스마를 품고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그들의 보금자리인 하늘채로 돌아왔다. 화려했던 조명과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저택에는 고요한 달빛만이 비치고 있었다. 태주는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소파에 기대어 앉아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세아는 드레스 자락을 끌며 그에게 다가가 잔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오늘은 취하면 안 돼요.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았잖아요. 태주는 피식 웃으며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확인이라니, 내가 너에게 바친 세상이 부족하기라도 한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고 술 기운보다는 사랑에 취해 몽롱해 보였다. 세아는 태주의 뺨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다. 세상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 당신이 영원히 내 발 아래 엎드려 나만을 숭배하는 것. 그녀의 도발적인 말에 태주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득였다. 그는 세아를 밀어내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국의 황제가 자신의 황후에게 표하는 최고의 경의이자 복종의 표시였다. 태주는 세아의 드레스 자락을 들어 올려 그녀의 하얀 발등에 입을 맞추었다. 기꺼이 나의 여왕이시여. 이 한태주는 당신이 쥔 채찍 아래서 가장 행복한 짐승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 방 안의 어둠이 더 찬란했다. 세아는 무릎 꿇은 태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10년 전 그가 자신을 가두었던 황금 세장은 이제 그녀가 그를 가두는 사랑의 옥자가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다차매는 사슬이 되어 영원히 풀리지 않을 비틀린 사랑의 완성. 태주는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고 세아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구속은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었다. 하늘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두 사람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